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만성신장 질환, CKD입니다. 보내주신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을 좀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 정보 요약을 넘어서 CKD가 도대체 뭐고, 왜 생기고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만성신장질환, CKD.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 CKD는요, 신장,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그런 상태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요? 네, 핵심은 그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 GFR 수치랑 또 소변으로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즉 알부민뇨가 얼마나 심한지가 CKD의 심각성, 또 앞으로 얼마나 나빠질지 그 위험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 GFR이랑 알부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GFR이 낮고 알부민뇨가 심할수록 뭐 전반적인 사망 위험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또 CKD 자체가 더 빨리 진행될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불렀던 상태가 있는데요. 이게 요즘은 CKD 5단계라고 부릅니다. 아, 단계로 부르는군요. 네, 이 5단계가 되면 신장이 이제 독소나 불필요한 수분, 전해질 같은 걸 제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장 기능을 대신해줄 치료, 그러니까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진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CKD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 면역계 이상, 아니면 특정 약물이나 독소 노출 같은 그 기저질환에 따라서 기전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원인들하고는 별개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신장의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라는 건데요. 이 네프론 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그 부족한 목까지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과여과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남아있는 일꾼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참 흥미롭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남아있는 네프론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군요. 그렇죠. 네프론 안의 압력이 막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혈류량도 늘어나면서 네프론 구조 자체가 변형되고 손상을 입게 돼요.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던 네프론마저 지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걸 경화라고 합니다. 기능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 악순환이군요. 네, 특히 신장 안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이 나쁜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네요. 그럼 어떤 분들이 좀 더 CKD 발병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리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잘 밝혀져 있는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당뇨병하고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비만, 흡연, 또 평소에 신체 활동이 좀 적은 생활 습관, 과거에 급성 신손상을 겪었던 경험, 특정 약물 복용 이력 같은 것들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요인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로 알부민뇨는 없는지, 또 혈액 검사로 EGFR은 괜찮은지, 혈압은 잘 조절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 CKD의 한 20% 정도까지는 유전적인 소인이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상념색체 우성 다낭신 질환, ADPKD라고 부르는 병이 가장 흔한 유전성 신장질환입니다. 아, 유전적인 요인도 꽤 크네요. 네, 또 특정 유전자 변이, 예를 들면 APOL1이라는 유전자 변이는 아프리카계 인구에서 특정 유형의 CKD 발병률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흥미롭게도 과거에 어떤 특정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얻는 과정에서 진화적으로 선택된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와, 진화랑도 관련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CKD 진단은 주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병원에 가면 뭘 확인하게 되죠? 네, 신장 기능, 즉 GFR을 직접 측정하는 건 좀 번거롭고 복잡해서요. 보통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의 농도를 잽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나이나 성별 같은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계산식에 넣어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 즉 eGFR을 계산해냅니다. 아, 추정치로 계산하는 거군요. 네, 최근에는 이 계산식에서 인종 변수를 제외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eGFR은 신장 기능이 좀 안정적인 상태일 때만 유효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검사가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에서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비율, UACR을 측정하는 겁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하군요. 네, 이게 아주 초기 단계의 신장 손상이나 심지어 전신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지표라 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앞으로 신부전이 생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는 모델, KFRL 같은 것도 진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CKD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병이 좀 진행되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나요? 맞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럴 때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단계, 4단계로 진행이 되면 점차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뼈 건강이나 몸 안의 미네랄 균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똑같이 빠르게 나빠지는 건 아니고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아주 다릅니다. 이제 5단계, 즉 GFR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요독 증상이라는 게 뚜렷해집니다. 이러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죠. 앞서 위험 요인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CKD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 두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CKD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정말 흔하게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신장이 나빠져서 혈압이 오른 건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 원인이면서 결과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때로는 그냥 전신혈관 자체가 안 좋아지는 과정의 일부로 신장혈관도 나빠지고 신혈관 경화증, 그 결과로 고혈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요독 증상이라는 걸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요독증이라는 건요, 단순히 혈액 검사에서 요소, BON이라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수치 그 이상이다. 네, 그 수치들은 우리가 측정하기 쉬우니까 보는 대리지표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대사산물들이 몸 안에 쌓여서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단순히 노폐물 배설 기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까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빈혈을 막는 호르몬, EPO 생산이 줄어들고요. 영양분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고 뼈 건강에 중요한 호르몬, PTH, FGF23 같은 것들 조절이 안 되고요. 또 몸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유발됩니다. 염증이요? 네, 특히 이 만성염증 상태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죽상경화나 석회화, 또 영양실조랑 같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아주 크게 높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와, 신장 하나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럼 주요 합병증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CKD는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단연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 심혈관 질환이 가장 문제군요. 네, 실제로 CKD 환자분들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체액 저류 같은 전통적인 심혈관 위험 요인에 더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 불균형, 특히 인과칼슘 조절이 안 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생기고요.
또 빈혈 때문에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몸 안에 쌓인 요독물질 자체가 혈관이나 심장에 직접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랄까 심장과 혈관에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는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또 다른 중요한 합병증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뼈와 미네랄 대사 이상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인, 피라는 미네랄 배출이 잘 안 되고 또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부갑상선 호르몬 PTH 같은 걸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뼈가 약해지거나 골다공증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성고리 영양증이라고 부릅니다. 뼈에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혈액 속의 인이나 찰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게 혈관벽 같은 부드러운 조직에 가서 들러붙어요. 그래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더 심하게 만들죠. 드물지만 피부가 괴사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 칼시필락시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 합병증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빈혈입니다. 이것도 아주 흔하고 중요한데요.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아, EPO.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CKD가 진행되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빈혈이 있으면 쉽게 피곤하고 활동 능력도 떨어지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죠. 다행히 요즘은 부족한 EPO를 보충해주는 주사제, ESA가 있고요. 최근에는 먹는 형태의 빈혈 치료제, HIF 억제제도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먹는 약도 나왔군요. 네. 그 외에도 몸에 산성물질이 자꾸 쌓이는 대사성 산증, 또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해지는 고칼륨 혈증, 신경계 문제들, 예를 들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 못 드는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영양실조나 위장 문제 등등 정말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전신질환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CKD의 진행을 좀 늦추거나 이런 합병증들을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CKD 관리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능한 한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발생한 합병증들을 잘 관리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진행을 늦추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은 혈압 조절과 단백뇨 감소입니다. 특히 소변으로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혈압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목표 혈압은 보통 130-80mm/Hg 미만으로 잡습니다. 어떤 약을 쓰나요? 이를 위해서 RAS 차단제라고 불리는 약물, 그러니까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약물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신장 내부의 압력을 직접 줄여줘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신장 보호 효과까지? 네. 다만 이 약을 쓰면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30% 감소, 오히려 신장 보호 효과의 증거로 보고 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약이죠. 바로 SGLT2 억제제입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는데요. 이게 당뇨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아주 뚜렷하게 늦추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까지 줄인다는 게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와, 당뇨가 없어도 효과가 있다니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CKD 치료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약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합병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합병증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문제들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으면 이뇨제를 쓰고요. 혈중 인수치가 높으면 인을 흡착해서 배설시키는 약, 인결합제를 먹고요. 뼈 문제가 있으면 비타민 D 제제나 관련 약물을 쓰고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나 EPO 주사 혹은 아까 말씀드린 먹는 빈혈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CKD 환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약물의 용량을 신장 기능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에 해로울 수 있는 약물, 대표적으로 NSAIDs 계열 진통제 같은 건 꼭 피해야 하고요. 약물 조절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싱겁게 먹는 저염식,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이건 꼭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도 결국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오겠군요.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투석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건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GFR 수치가 얼마 이하로 떨어졌다고 무조건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요독 증상, 그러니까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체액과다, 몸이 붓고 숨이 찬 증상, 또는 위험 수준의 고칼륨 혈증이나 대사성 산증 같은 합병증이 있을 때 투석 시작을 고려하게 됩니다. 증상이나 합병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GFR이 10ml 미내 1.7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아직 별다른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히 수치만 보고 너무 일찍 투석을 시작하는 것이 생존율을 더 높인다거나 하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기 시작하면 미리 신장내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의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신대치요법, 즉 투석,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이나 신장 이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투석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혈액투석, 히모다이얼리시스, HD는 말 그대로 피를 몸 밖으로 빼내서 인공신장이라고 불리는 투석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투석기 안에서 혈액이 투석액과 만나면서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이 걸러지고요.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아, 피를 기계로 거르는 거군요. 네, 노폐물은 주로 혈액과 투석액 사이의 농도 차이를 이용한 확산 원리로 제거되고요. 수분은 압력 차이를 줘서 빼내는 초여과라는 원리로 제거됩니다. 이걸 하려면 혈액이 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이걸 혈관 접근로라고 부릅니다. 혈관 접근로요? 네, 가장 좋은 건 환자 본인의 팔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수술로 연결해서 만든 자가 동정맥로입니다. 이게 혈류량도 풍부하고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여의치 않으면 인주혈관을 이용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목이나 가슴에 있는 큰 정맥에 직접 관읍, 도관을 삽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관은 감염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서 가능한 한 동정맥로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피스툴라 퍼스트, 동정맥루 우선 원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투석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나요? 혈액투석은 보통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병원이나 투석센터에 와서 받게 됩니다. 투석이 충분히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KTV나 URL 같은 걸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보다 더 길게, 밤에 자는 동안 하는 야간 투석, 하거나 더 자주, 매일 짧게 하는 투석이 혈압 조절이나 인 조절, 또 삶의 질 개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혈액투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좀 흔한 어려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겪는 급성합병증은 투석 중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저혈압입니다. 특히 몸에서 수분을 너무 빨리 빼거나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가장 흔하군요. 네, 그리고 근육경련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혈관 접근로가 막히거나 혈전, 좁아지거나 협착, 감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투석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투석 방법인 복막투석, PD는 혈액투석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복막투석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복막이라는 넓은 막을 필터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혈액투석처럼 피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요. 아, 몸 안에서 하는 거군요. 네, 배 안으로 부드러운 도관을 하나 삽입하고요. 그 도관을 통해서 투석액이라는 깨끗한 용액을 복강 안에 넣습니다. 그럼 이 투석액이 복강 안에 머무르는 동안 복막을 경계로 해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이 투석액 쪽으로 스며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수분이 빠져나오죠? 수분 제거는 주로 투석액 안에 포함된 포도당, 덱스트로스 성분이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서 물을 끌어당기는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수분이 가득 찬 투석액을 다시 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빼내고 새 투석액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직접 교환하는 건가요? 네. 복막투석은 병원에 올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 같은 편한 장소에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낮 동안에 서너 번 정도 직접 손으로 교환하는 방식, 이거 CAPD라고 합니다. 아니면 밤에 자는 동안 기계가 자동으로 여러 번 교환해주는 방식, 이걸 APD 또는 CCPD라고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혈액투석에 비해서 식이 제한이 조금 덜 엄격한 편이고요. 또 환자 본인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잔여 신기능을 좀 더 오래 보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복막투석의 주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막투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복막염입니다. 투석액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복막염이요? 위험하겠네요. 네. 복통이 생기고 배출되는 투석액이 뿌옇게 혼탁해지는 게 주 증상입니다. 이게 생기면 빨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심하면 도관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액 교환할 때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염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도관이 삽입된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투석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몸에 계속 흡수되다 보니까 체중이 늘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그런 대사선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각각 장단점이 있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CKD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건강 전망은 좀 어떤 편인가요? 그리고 혹시 전 세계적인 상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CKD,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장기 예후는 아직까지는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심혈관 질환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망률이 월등히 높죠. 사망률이 높군요. 네, 그 원인도 복합적이고요. 그 외에도 감염 문제, 영양실조, 전신쇠약, 인지기능 저하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같은 약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들이 일반인에게는 효과가 분명하지만 투석 환자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아직 CKD 환자의 심혈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만한 그런 뚜렷한 전략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CKD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빠르게 늘면서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문제군요. 네. 하지만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문제나 의료 시스템 차이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복막투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특정 지역의 퉁토병과 관련된 신장질환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대기오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까지 관련이 있다니 정말 광범위하네요. 오늘 만성 신장 질환과 투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CKD라는 병이 정말 조용히 시작해서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질환이지만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고 혈압 조절이나 SGLT2 억제제 사용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을 때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신대체 요법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혹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만성신장 질환의 막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미 병이 깊어진 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을 처음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또 SGLT2 억제제 같은 혁신적인 약물을 통해서 CKD 초기 단계에서의 진행 자체를 예방하거나 최대한 늦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는 결국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조기 발견과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